오늘의 사동사동 2000년 12월 31일 오전 도쿄 세타가야. 옆집에 사는 딸 야스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상함을 느낀 하루코는 곧바로 딸의 집으로 향합니다. 손잡이를 잡자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풍겨오는 비릿한 냄새. 천천히 내부로 들어가자 1층 계단에서 보이는 사위 미키오. 주변에는 피가 잔뜩 흘러 있었으며 놀란 하루코는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2층으로 향한 하루코. 그곳에는 딸 야스코, 손녀 니나, 손자 레이가 참혹한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부부 미키오, 야스코와 딸 니나, 아들 레이까지 4명이었습니다.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루코가 시신을 발견하기 하루 전날인 12월 30일 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 범인은 공원 펜스를 발판 삼아 2층 욕실 창문으로 침입합니다. 방충망을 뜯고 들어간 그는 곧바로 2층 방으로 향해 아들 레이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소란을 느끼고 1층에서 급히 뛰어 올라온 아버지 미키오. 범인에게 달려들지만 칼을 지니고 있던 그는 미키오를 온몸이 난도질 당할 정도로 잔혹하게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의 칼이 부러지는데요. 범인 역시 그 칼날에 오른손을 깊게 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키오를 살해한 뒤 범인은 사다리를 타고 3층 로프트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 야스코와 딸 니나를 공격하지만 이미 부러진 칼은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2층으로 내려온 그는 주방에서 식칼을 챙기고 그 사이 도망치려던 모녀는 사다리를 내려오다 범인을 마주쳐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특히 야스코의 상태는 너무 참혹했는데요.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얼굴과 목, 상반신을 중심으로 수십 번이나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한 가족은 단 30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범인의 특이한 행보들이 시작됩니다. 보통 범인들은 범행 후 빠르게 달아나거나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범행 후 자택 안에서 가족의 물건을 사용하고 생리활동까지 하며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마치 나를 잡아봐라 하는 식의 행동이었죠. 23시부터 1시까지는 2층 거실의 소파에서 수면을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에서 깬 그는 집안을 뒤지며 신용카드, 통장, 면허증 등을 찾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욕조에 버려둡니다. 심지어 대변을 보고도 변기물을 내리지 않았으며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과일, 아이스크림 등을 꺼내 먹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1층 서재에서 컴퓨터를 하며 먹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범인은 피해자의 회사 홈페이지, 대학 연구실 사이트에 접속했고 심지어 연극 티켓을 예약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온 의류와 범행도구, 손수건 등도 집안 곳곳에 남긴 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범인의 심장은 170에서 175cm 정도, 발 사이즈는 280mm이며 A형, 오른손잡이라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첫 번째 단서, 피해자 가족은 정의감이 강한 성격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밤 근처 광장에서 스케이트보더들과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폭주족과의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이점이 없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단서, 사건이 발각된 12월 31일 오후 5시경 인근 열차에서 오른손에 반창고를 붙인 남성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는 30세 정도로 보이며 키 170cm에 녹색 힙색을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증거가 충분히 남겨져 있었기에 자신감이 있었는지 무려 10개월이나 지나서야 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의 부상은 오른손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었으며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을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말은 거짓으로 추정되는데요. 열차 안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고 칼을 떨어뜨려 손을 베었다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는 사건 발생 100일 후인 2001년 4월 9일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에 지장보살상이 발견됩니다. 불교에서 지장보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계좌의 바닥과 혈안면 쪽에 한자 6자로 보이는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고 피해자의 집을 바라보는 위치로 있었죠. 하필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진 곳 근처에 사건이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위치에 지장보살상을 놓아둔 것이 이상합니다. 발견된 지장보살상은 높이가 59cm, 무게가 19.5kg으로
상당히 크고 무거웠기에 들고 다니려면 꽤나 힘을 써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추모였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범행과 연관된 메시지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보살상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도 일본 경찰은 관련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일본 내에서는 범인이 외국인, 특히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강하게 퍼졌습니다. 범인의 신발이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었다는 주장, 힙색과 모자가 한국산이었다는 주장, 심지어 칼을 쥐는 방식이나 지혈법이 한국 군대에서 배우는 방식이라는 말도 나왔죠. 하지만 이 역시 증거 없는 루머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수사팀은 한국을 방문해 지문 대조를 실시했지만 한국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모든 지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때문에 범인이 한국인이었다면 바로 적발되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범인이 남긴 물품 대부분이 일본 내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 투입된 경찰은 누적 인원 약 23만 명, 현재까지도 38명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잡아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초동 수사의 미흡함이 원인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지금도 일본을 대표하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범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동사동이었습니다.